오늘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됐습니다. 종부세를 조정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집중투표제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소비자가 전기를 아꼈으면 정부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시범 도입됐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안정을 찾으면서 한국물 채권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수령이 될 보유세 개편안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개편안에는 보유세 중 종합부동산세를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정책토론회를 열고 보유세 개편안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이 토론회는 바람직한 부동산 세제개혁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다양하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면서 토론회에선 최병호 특위조세위원장이 발제자로 나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발제에는 종부세를 조정하기 위한 4가지 방안이 담겼습니다. 첫 번째 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려 100%까지 인상하는 겁니다. 비율 조정은 시행령만 손질하는 데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꼽힙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율을 인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에 매겨지는 세율도 최대 1%포인트 올리겠다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에서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도 함께 올리는 것이 세 번째 안으로 거론됐습니다. 마지막 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해 과세하는 건데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여기에 세율까지 함께 올리는 방식입니다. 세율 인상의 경우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둬 법 개정을 위한 동력이 확보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 특위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평과세 차원에서 한 가지 안을 선택했다라며 특위 내부에선 의견 조정이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1조 3천억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세 번째 안이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 점쳐집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금리 인상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유세 인상 이슈로 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이 오는 것들은 아주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특위는 오늘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공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헤지펀드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반발하며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청했었죠. 이를 두고 재계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며 반발해왔습니다.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경제 민주화를 기조로 하는 우리 정부는 대규모 상장회사에 한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등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 소송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 개정안 처리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정책 세미나에 박성훈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이 참석해 해당 법안들이 장점이 많아 통과에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 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전자투표제 의무화로 크게 4가지입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특정 이사의 표를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사를 3명 뽑을 경우 한 주를 가진 주주는 3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 1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나 회사 경영진이 원치 않더라도
외국인이나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정부는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 가치 이상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발휘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상장 회사의 경우 이 제도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집중투표 청구권자 요건도 현행 지분의 1%에서 0.05%까지 완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기조의 핵심 법안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경영권 방어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는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검증된 제도라는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1950년대 일본에서 이미 집중투표제는 의무화돼 있었어요. 이제 부작용이 좀 나타난 게 일부 주주들이 자기의 이제 개인적인 고충 해소용으로 집중투표를 막 요구를 해서 좀 오용이 되는 케이스들, 이사회가 당파적으로 운영된다. 그런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서 일본에서도 그거를 이제 그 70몇 년인가 해서 그걸 좀 그 기업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풀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 그런 부작용들 때문에 의무화됐다가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주가 5개 주가 6개 주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또 모 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50% 초과해 소유하고 있을 때 모 회사 주주가 자회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해 모자 회사 등 계열사 간 유착으로 생긴 경영자의 책임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차등 의결권이나 포이즌필 입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만큼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매해 여름만 되면 에어컨 사용으로 인해 전력 수요에 비상이 걸리는데요. 전력을 아끼면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떨까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수원의 한 가정집. 전력 수요가 높아지자 에너지 절감 모드가 작동합니다. 에어컨이 자동으로 바람 세기를 약하게 하면서 전력 감축이 이뤄집니다. 15분간 에너지 절감 모드를 가동하자 60kWh 정도의 전력이 절약됩니다. 이렇게 아낀 전력은 1kWh당 1,000원가량의 현금성 포인트로 적립돼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습니다. 폭탄 전기요금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낀 전력을 팔아 돈을 벌 수도 있게 된 겁니다. 무더위에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생길 수 있는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2014년부터 각 사업장이 전기를 아껴 쓰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수요 자원 거래를 해왔습니다. 기존에는 객관적인 전력 감소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규모 사업장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IoT 등 기술의 발달로 가정에서도 수요 자원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존의 DR 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면서 그 불도 끄고 에어컨도 조절해 가면서 인센티브를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 반면 저희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는 고객님께서 신경 쓰시지 않아도 알아서 에너지 절감 모드로 에어컨을 동작시켜서 고객님께 삼성 리워즈 포인트를 지급해 드립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시범 사업을 한 뒤 내년 하반기 제도를 정식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의 에너지 절약 정책이 소비자의 동참을 요청하는 캠페인성이었다면 이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절전에 따른 보상을 해줌으로써 소비자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전기를 덜 쓰면 돈으로 돌려주는 아이디어. 여름철 전력 대란에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자금 유출과 남유럽 전국 불안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투자처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세계 이목이 집중됐던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에 대한 안정적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항공물 채권의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수출입은행이 1,200억 엔 규모의 사무라이 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아 기관 중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애초 발행 금액 목표는 800억 엔이었지만 투자 주문이 쇄도하면서 1,200억 엔으로 늘렸습니다. 사무라이 본드는 일본 자본시장에서 외국 기관이 발행하는 엔화 표시 채권을 말합니다. 통상 일본 투자자들이 참여하지만 이번엔 아시아계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등 비일본계 투자자의 주문도 많았다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추진 과정에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가운데 한국물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3년물 0.27% 등 발행금리가 역대 한국계 사무라이 본드 중 최저 수준임을 고려하면 안전성에 집중한 수요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갈등 심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도 남북 평화체제 전환 모멘텀을 적극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며 세계에 알려진 한반도 평화 분위기와 경협 기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달에도 수출입은행은 세계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1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발행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4월 한화생명의 외화 신종 자본증권에는 발행 금액인 10억 달러를 훌쩍 넘는 16억 달러의 수요가 몰리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불완전 판매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도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11일 전국에서 경찰 150여 명이 금융감독원에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한 신한생명의 보험 상품이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었던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이 상품에 가입한 경찰들은 해당 상품이 노후에 연금을 주고 해지할 때 해지 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한 가입자가 올해 초 보험을 해지하려 했는데 해지 환급금이 너무 적어 알아보니 해당 상품이 저축성 보험이 아닌 종신보험이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새 국제 회계 기준 도입을 앞두고 회계상 리스크가 낮은 보장성 보험을 경쟁적으로 늘리면서 이 같은 불안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험사 간 영업 경쟁이 심해질수록 상품의 단점을 고객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 독립대리점을 통한 상품 판매를 늘리면서 불안전 판매가 늘어나고 보험사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3월 생보사들의 초회보험료에서 보장성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3.4%로 전년 동기 대비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생보사들의 보장성 상품과 연관된 민원은 올해 1분기 19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다른 상품들에서 민원이 일제히 줄어든 것과 대조됩니다. 같은 기간 저축성 상품은 28.5%, 변액 상품은 16.9% 민원이 감소했습니다. 연금 상품의 민원도 12.2% 줄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지난 2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을 통합한 KRX 300이 출범한 지 5개월 만에 중형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수 KRX 미드 200이 다음 주 월요일 출범합니다. 대형주의 쏠림 현상을 줄이고 중형주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수 내 코스닥 종목의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업계선 KRX 미드 200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수가 효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김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 비중을 대폭 높인 중형주 중심의 새로운 지수 KRX 미드 200이 출범합니다. KRX 미드 200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기조에 따라 거래소가 내놓는 두 번째 새 지수입니다. 지난 2월 KRX 300이 출범한 지 약 5개월 만인 오는 25일 출시됩니다. KRX 미드 200은 투자 상품과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형주에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고 중형주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200개 구성 종목 중 코스닥 종목 수가 133개로 67개인 코스피 종목 수의 2배에 달합니다. 지수 내 시가총액 비중도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코스닥 종목 시총이 코스피 종목 시총보다 약 30% 높습니다. 코스닥 시총 비중이 약 6%에 불과한 KRX 300과 비교하면 큰 차이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KRX 미드 200이 대형주가 부진한 현재 좋은 투자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RX 미드 200 출범으로 ETF 등 다양한 지수 상품이 출시되면 중형주 투자 시장이 활성화하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KRX 300도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에서 새 지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우려하는 의견도 나옵니다. KRX 300의 경우 출범 5개월 동안 출시된 관련 펀드 122개 중 순자산 100억 원 이상 펀드는 9개에 불과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로선 철도, 전력, 가스 등 남북러 삼각협력의 주요 사업 구상 가운데 철도 연결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러시아 정부 청사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와 1시간 동안 면담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철도 연결 사업과 관련해 우선 한러 및 남북 간 공동 연구를 각각 병행해 진행하면서 향후 자연스럽게 남북러 3자 간 공동 연구와 실질 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메드베데프 총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긴장 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노력에 러시아도 적극 지지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포스코 최고 경영자 승계 카운슬이 오늘 김영상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등 CEO 면접 대상자로 5명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5명은 모두 포스코 현직 및 내부 출신입니다. 카운슬은 전날 8차 회의를 열고 11명의 후보군 중 6명으로 압축했지만 6명 중 1명인 외국인 후보자 1명이 개인 사정으로 면접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최종 후보군을 5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포스코는 오늘 이사회를 열고 사회이사 7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CEO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을 결의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확정된 후보군은 김영상 포스코대우 대표이사 사장과 김진일 전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오인환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장인화 포스코 대표이사 사장, 최정우 포스코 캠텍 대표이사 사장 등입니다.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자격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최종 2인을 선정한 후 2차 심증 면접을 거쳐 최종 1인을 선정하게 됩니다. 알로 최종 후보는 오는 7월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포스코 회장에 선임될 예정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다음 달 중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 강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증권선물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음 달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들의 대출금리 조작에 대해선 광범위하게 은행 차원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개별 창구에서 발생한 일이어서 기관 징계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어 그는 잘못 받은 부분은 바로 환급하고 고의로 한 은행 직원도 제재해야 하겠지만 내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금감원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며 제재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이 1차적으로 점검했으니 이걸 토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도 자체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가상금리 체계에 대한 방안을 만들고 있으며 금융위도 이 과정에서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기업 공개 간담회를 열고 해외 네트워크와 현지 펀드 결성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 1등 벤처 캐피털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는 7월 6일 코스닥 상장 예정인 SB 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006년 설립된 벤처 사모 투자 회사입니다. 국내 벤처 캐피털 중에선 최단기간 운용자산 기준 벤처 캐피털 순위 10위 안에 진입했으며 지난 2016년엔 한국 벤처 투자 최우수 운용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아이돌 가수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40억 원을 투자해 1,08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남기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지난 2016년 3월 각각 16억 원, 13억 원에 그쳤지만 이후 펀드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2년 만에 영업이익 76억 원, 당기순이익 61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박성호 SB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공모자금을 바탕으로 자기 자본을 늘려 펀드 출자 금액을 확대하고 펀드 수익 증가를 통해 자기 자본을 더욱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 인베스트먼트의 일반 투자자 청약은 6월 27일, 28일 이틀간이며 상장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입니다. LG전자가 미국 로봇 개발 업체인 보사노바 로보틱스에 $300만 투자했습니다.
알려졌습니다. 보사노바 로보택시는 2005년 설립돼 로봇과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실시간 매장 관리 로봇 솔루션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북한과의 갈등이 완화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 등급에 계속 부담이 되고 있다고 등급 유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3개월째 한 척의 수주도 없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이 결국 8월부터 일시 가동 중단됩니다.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건 1983년 4월 해양공장이 별도로 준공된 이후 35년 만에 처음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10월 말이나 11월 법안 심사 때 보편요금제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불판위를 걷는 듯 날이 무척 뜨거웠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더워집니다. 낮 동안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광주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강원도와 경상도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공기 상태는 대체로 청정하겠지만 오전 중 일부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도,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되는데요. 이들 지역은 출근길 마스크를 챙기시고 오전 중에 환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불볕더위가 예상되고요. 자외선과 오존 모두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시간 바깥 활동은 피하셔야겠습니다. 동해안도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 강릉과 울진 33도, 속초는 32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부지방도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30도를 웃돌며 덥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32도, 대구 3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폭염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장마가 찾아옵니다. 월요일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해 화요일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우산을 잘 챙기시고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